야담 서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그럼 야담 사원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북촌 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민영감의 저택은 조선의 양반가다운 기품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은은히 비치는 달빛 아래 기와지붕이 고풍스러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지요. 민영감은 조선의 내노라 하는 명문가의 영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치상, 나이 6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늘 청렴결백하기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특히 다른 양반들과 달리 첩을 두지 않고 본실 한 명만을 두고 사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연희가 혼기가 찼으니 좋은 사윗감을 구해야 하지 않겠소? 안방마님 김씨의 말에 민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외동딸인 연희는 올해 18살로 이제 혼기가 무르익은 때였지요. 그려 부인 말씀이 옳소. 하지만 우리 연희가 워낙 귀하게 자랐으니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법이지. 그렇게 시작된 사윗감 찾기는 한 달여를 이어졌습니다. 이 총각 저 총각을 찾아보던 중 마침내 한 젊은이가 민영감의 눈에 들었습니다. 바로 조진사의 둘째 아들 조무영이었지요. 이보시오 부인. 조진산의 둘째 도령이 글재주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다고 하오.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소? 안방마님은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여 조무영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선을 보는 날, 조무영은 단정한 차림으로 민영감 댁을 찾았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맑은 20세의 젊은이였지요. 특히 그의 우뚝 선 콧날은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음 편히 앉게나. 자네 부친께 듣자니 사서삼경에 능통하다고 하던데. 안방마님의 말씀에 조무영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다만 선비된 자로서 학문에 정진하려 노력할 뿐입니다. 내화가 오갈수록 안방마님은 이 젊은이의 인품에 감탄했습니다.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예의범절도 바르고 게다가 첩을 두지 않겠다는 뜻까지 분명히 했으니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험해져서 그런지 돈 있는 양반들은 을에 첩을 두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한 여인을 평생의 반려로 모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비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안방마님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생각할수록 한 가지 걱정이 떠나지 않았지요. 여보, 오늘 조서방을 만나보니 어떠시오? 저녁상을 물린 후 안방마님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훌륭한 젊은이 같구려. 우리 연희와 잘 어울릴 것 같소. 그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사옵니다. 안방마님은 얼굴을 붉히며 말으리었습니다. 그리고는 첫날 밤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지요. 민영감과의 첫날 밤, 그녀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여보, 조서방의 코가 보통이 아니오. 옛말에 코가 크면 그것도 비례해서 크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영감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부인도 참 그런 걱정까지 다 하시오. 하지만 안방마님의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한 가지 묘책을 떠올렸지요. 안방마님은 자신의 속내를 가장 믿을 만한 아녀 춘서미를 불러 털어놓았습니다. 춘서미는 15세 이 집에 들어와 이제 22살로 안방마님의
그림자처럼 충직하게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아이였지요. 춘섬아, 내가 이 안방마님의 부탁을 들어주려무나. 마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안방마님은 옷장에서 비단 한 필을 꺼내 춘섬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늘빛처럼 맑고 고운 비단이었지요. 이건 평양에서 들여온 최고급 비단이란다. 내가 시집 갈 때 혼수로 쓰려고 아껴두었던 것인데. 춘섬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짐작했습니다. 안방마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마님,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요? 안방마님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없었지만 딸아이의 앞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조서방을 한번 만나보거라. 춘섬이의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안방마님의 은혜를 입고 자란 자신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춘섬이는 조무영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춘섬이 네가 어쩐 일이냐? 도련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춘섬이는 마님이 부탁한 내용을 조무영에게 전달했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조무영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춘섬이는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조무영은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수치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지요. 그도 연희의 아름다움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이 혼사가 자신의 앞날에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후원 깊숙한 곳에 있는 별채에서 춘섬이와 조무영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호지를 통해 은은히 비치고 있었지요. 얼마 후 춘섬이가 안방마님을 찾아와 있었던 일을 고했습니다. 마님, 도련님을 만나 뵙고 돌아왔습니다. 부탁하신 일들을 잘 확인했고 별일은 없었사옵니다. 정말이냐? 크기가 어떠하더냐? 네, 그것이 영감마님과 비슷하옵니다. 순간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춘섬이는 자신이 뱉은 말의 의미를 깨닫고 혀를 깨물었지요. 안방마님은 놀란 눈으로 춘섬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춘섬이 내가 어찌 영감에 그것을. 춘섬이의 말에 안방마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보름날 밤 후원에서 들려오던 이상한 소리, 그날 이후 영감의 춘섬이를 향한 특별한 눈길, 그리고 춘섬이의 달라진 태도. 나가 있거라. 떨리는 목소리로 춘섬이를 내보낸 안방마님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첩도 두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랑하던 영감이, 그것도 춘섬이와. 하지만 이내 안방마님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연희의 혼사가 정해졌고 양가의 체면이 걸린 일.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뒤엎을 수는 없었지요. 그날 밤 안방마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작은 이슬만이 그날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요. 춘섬이는 한 달 뒤 건넌마을 박주사댁 아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고 조무영과 연희의 혼례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혼례식 날 안방마님은 신랑 신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겉과 속이 다르구나. 하지만 때론 그 불완전함을 덮어두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수도 있겠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실과 체면, 정의와 평화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몫이 되는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한양의 도성안, 권대감의 저택에는 하나뿐인 딸 연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온 정성을 받으며 자란 연화는 국화처럼 맑고 고왔지요. 더구나 이대 감댁 맏아들과 혼약까지 정해져 그야말로 앞날이 창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봄날 저녁 별당에서 혼수 바느질을 하던 연화가 잠시 선잠이 들었을 때였지요. 아! 불이야! 별땅에 물이 났소! 순간적으로 쓰러진 등잔에서 시작된 불길이 순식간에 별당을 집어삼켰습니다. 하인들과 이웃들이 달려왔지만 불길이 너무나 거세 누구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아씨가 안에 계시다! 그때 한 젊은이가 바가지로 물을 뒤집어 쓴 채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권대감댁의 총각 집사 영호였지요. 이리 물을 더 가져오시오! 저 양반이 미쳤나? 저러다 둘 다 타 죽을 텐데! 불길을 뚫고 들어간 영호는 정신을 잃은 연화를 발견했습니다. 온 저택이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리는 동안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연화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씨가 살아계시다! 연화는 다행히 종아리에 가벼운 화상만 입었을 뿐 큰 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구한 영호는 달랐지요. 등과 허벅지, 오른쪽 뺨과 목덜미까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한 달은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할 것이오. 의원의 말대로였습니다. 영호는 한 달여를 자신의 방에서 보내야 했지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리도 의연할 수가 있을까? 연화는 매일 영호의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어든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지요. 영호는 본래 양반가의 자제였습니다. 선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어려서 부모를 잃었지만 총명함과 성실함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왔지요. 서당훈장의 소개로 권대감댁에 들어온 후로는 완벽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그 젊은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권대감은 영호의 헌신과 능력을 인정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딸 연화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영호가 장부 정리를 마치고 호롱불을 끄려는 순간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달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연화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초첩이 서방님으로 모시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씨의 몸종이나 다름없는 제가 어찌 아씨의 지아비가 된단 말입니까? 하지만 연화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고 영호는 당황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씨, 제발 이대감 댁과의 혼약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서방이 아니면 저는 죽어도 다른 이의 아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화가 영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달빛은 그들의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밤바람은 조용히 불어왔지요. 이튿날 아침 연화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머리를 올려 비녀를 꽂고 사랑방으로 향했지요. 아버님, 저 고할 말씀이 있사옵니다.
연화는 영호와의 혼인을 허락해달라고 대감에게 청했습니다. 뭐라고? 감히 집사놈과 혼인을 하겠다고? 권대감의 고함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화의 고백을 들은 그는 노발대발했지요. 아버님, 영호 서방은 제 목숨의 은인이며 이제는 제 마음을 온전히 차지한 사람입니다. 맘대로 혼약을 깨고 천한 집사놈과 엮이겠다고? 내 그것을 허락할 줄 아느냐? 그때 권대감의 육촌 형님인 판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 집안의 지혜로운 조언자로 소문난 분이었지요. 이보게나 잠시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판서는 권대감을 조용히 불러 한참을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발한 묘책을 내놓았지요. 여봐라. 모두를 마당에 모이게 하라.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모든 식구들이 마당에 모였습니다. 권대감은 영호를 마당 가운데 세우고 종이 2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내가 진정 내 딸을 사랑한다면 목숨까지 걸 수 있겠느냐? 내 대감마님, 연하 아씨를 위해서라면 이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영호의 대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들어보거라. 내 손에 있는 이 2장의 종이패 중 하나는 혼인이요. 하나는 죽음이다. 내가 선택한 패가 혼인이면 너는 내 사위가 될 것이고 죽음이면 너는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권대감의 음성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연화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떨고 있었지요. 영호는 잠시 권대감의 2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왼손과 오른손 각각 접힌 종이패를 쥐고 있었지요. 그의 눈빛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다가가 권대감의 오른손에 들린 종이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입에 넣어 씹어 삼켰지요. 순간 마당이 숨죽였습니다. 영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감마님의 왼손에 들린 패를 펴보시지요. 만약 그것이 혼인이라면 제가 방금 삼킨 것은 죽음이란 뜻이니 저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영호의 말에 권대감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왼손의 종이패를 펼쳤고 이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봐라. 10월 상달에 혼인 날짜를 잡도록 하여라. 그날 밤 권대감은 자신의 서재에서 아직 펴보지 않은 종이패를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었지요. 사실 처음부터 2장의 종이패에는 모두 죽음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절대 딸을 천한 집사에게 줄 리 없다는 것을. 그래서 종이패를 삼켜버린 것이지. 만약 영호가 종이패를 펴보았다면 그것이 죽음이란 글자였음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종이를 삼켜버림으로써 증거를 없애고 남은 종이패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게 만든 것이지요. 과연 똑똑한 녀석이구나. 권대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호의 지혜와 용기, 그리고 딸을 향한 진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그해 10월 권대감 댁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이대감 댁과의 혼약은 적절한 보상을 통해 파기되었고 영호와 연화는 100년 가약을 맺었지요. 영호는 이후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의 사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지혜와 충성심, 그리고 연화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슬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광주부에서
이틀 길을 더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 취암동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 윤 씨 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30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그녀는 8살 된 딸 연희를 홀로 키우며 살았지요. 윤 씨의 남편 김진사는 과거를 보러 가던 길에 봄철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윤 씨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배웅하던 그 아침, 김진사는 늘 그랬듯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요. 이번에는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소. 그때는 우리 연희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터이니. 하지만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닷새 뒤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큰 비로 산이 무너져 김진사의 일행이 흘더미에 묻혔다는 것이었지요. 시신조차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윤 씨가 그때 느꼈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지요. 어린 연희를 키워야 했고 시댁에서 물려받은 쉰 맞이기의 논밭도 돌보아야 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윤 씨를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특히 젊은 과부가 된 그녀를 향한 시선은 연민과 동시에 은근한 압박이 섞여 있었지요. 아이고, 저리 젊고 고운 과부가 어찌 혼자 살겠다고. 재혼을 하는 게 도리 아니겠소? 조심하시오. 윤씨네 외사촌 오라버니가 고을 사또시잔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윤 씨의 외사촌 오라버니인 박사또는 그 고을의 수령이었습니다. 이는 윤 씨가 더욱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지요. 양반가의 과부로서 더구나 사또의 친척으로서 그녀는 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빛 어린 밤이면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마당에 홀로 서서 긴 한숨을 내쉬곤 했지요. 서방님, 오늘도 달이 밝사옵니다. 이 몸이 수절을 하며 살고는 있지만 가슴 한켠이 이리 허전한 것은 어찌해야 할까요? 연희는 날로 자라나는데 이 어미는 날로 외로워만 지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연희는 어느덧 18살의 아리따운 처녀로 자랐지요. 윤 씨도 40을 넘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미모는 여전했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더해준 원숭미가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었죠. 어머님은 참 아름다우세요. 어찌 이리 젊고 고우신지 마을 아저씨들이 몰래 어머님을 보는 걸 제가 다 봤어요. 아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미는 이미 늙었단다. 하지만 연희의 말처럼 윤 씨를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특히 과부라는 그녀의 처지는 늘 뒷말의 소재가 되었지요. 어떤 이들은 그녀가 수절하는 것을 칭찬했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이 안타깝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 장터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머슴을 구하러 장터에 나왔다가 한 젊은 사내를 보게 됩니다. 20살 가량으로 보이는 그 사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총명했지요. 지나가던 장꾼이 말했습니다. 아, 저 총각 말씀이십니까? 성만이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은 참 잘한다고들 하지요. 힘도 좋고 성실하고. 윤 씨는 그 자리에서 성만을 머슴으로 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벙어리라 말썽도 없을 것 같았고 젊은 나이에 비해 듬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윤 씨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줄은요. 성만이 집에 들어온 첫날, 연희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새로운 머슴 오라버니가 정말 부지런해요. 저 혼자서 장작을 다 패놓았는데 우리 집 몇 달치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못해도 눈빛이 참 따뜻해요. 윤 씨는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성만의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와 거친 손, 그리고 순박한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특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의 건장한 체격과 힘찬 움직임에 저도 모르게 눈길이 머물곤 했습니다. 봄이 깊어가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윤 씨의 마음 속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성만은 종종 웃옷을 벗고 일을 했고, 때로는 우물가에서 멱을 감기도 했지요.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저 청년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이 어쩔 수가 없구나. 밤마다 윤 씨의 가슴 속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양반가의 과부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다른 한쪽에서는 한 여인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충돌했지요. 특히 달빛이 밝은 밤이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마당에 홀로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윤 씨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곤 했습니다. 이 몸이 어찌 일이 되었단 말인가. 양반가의 과부로서 수절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면서도 어찌하여 저리 천한종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는가. 돌아가신 서방님께는 또 어찌 면목을 들 수 있으리.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것이 참 이상한 것이어서 금지된 것일수록 더욱 강하게 이끌리는 법입니다. 윤 씨도 그러했지요. 성만을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욱 그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더구나 성만은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모든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윤 씨가 무언가를 시키면 곧바로 알아듣고 해내었지요. 때로는 윤 씨의 마음까지 읽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윤 씨가 마당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었을 때의 일입니다. 성만은 즉시 달려와 윤 씨를 부축했고, 그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순간 윤 씨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그의 강인한 팔뚝과 넓은 가슴, 그리고 걱정스러운 눈빛이 한순간에 윤 씨의 이성을 무너뜨릴 것만 같았지요. 그렇게 봄이 지나고 여름이 깊어갈수록 윤 씨의 마음속 욕망도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낮에는 철저히 표정을 감추어야 했지만 밤이면 그녀는 이불 속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곤 했지요. 윤 씨의 친구인 최 씨 부인이 그녀를 찾아온 것은 그 즈음의 일이었습니다. 아이고, 윤 씨. 그동안 잘 지내셨소? 요즘 들어 얼굴이 좋지 않아 보이시네요. 아니요, 괜찮소. 그저 날이 더워 잠을 잘못 들어 그런가 봅니다. 그나저나 새로 들인 머슴 총각이 제법 일을 잘한다고 하더군요. 벙어리라 말썽도 없고. 하지만 윤 씨, 조심하시오. 요즘 마을에서 말들이 많소. 말들이라니 무슨? 아이고, 말하기가 그렇지만 젊은 과부 집에 절이 젊고 건장한 머슴이 있으니 사람들 입방아가 좀 바쁘다는 거요. 최 씨 부인의 말에 윤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비밀이 들통난 것만 같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내가 누구요? 양반가의 부녀자요. 사또나리의 친척이란 것을 잊으셨나요? 하지만 그날 밤, 윤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두려웠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자신의 마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희가 외할머니 댁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님, 외할머니께서 꼭 오라고 하셨어요. 사흘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오너라. 연희를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장맛비가 쏟아졌지요. 그날 점심때 비에 흠뻑 젖은 채 들어온 성만을 보며 윤 씨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이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그 모습은 윤 씨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지요. 오늘은 일을 그만두고 쉬게나. 성만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는 머슴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면서 윤 씨의 마음속 욕망도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밤이 깊어갈수록 그녀의 발걸음은 자꾸만 머슴방으로 향했습니다. 빗소리가 처마를 울리는 그날 밤, 윤 씨는 결국 자신의 욕망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호치마 하나만을 걸친 채 머슴방으로 향하는 윤 씨의 발걸음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요. 그녀의 마음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머슴방 문을 열었을 때 성만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치고 깊이 잠든 그의 얼굴은 마치 어린아이 같았지요. 윤 씨는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구나. 하늘이시여, 이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하소서. 그날 밤 두 사람의 숨결이 뜨겁게 얽혔습니다. 빗소리는 그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장막이 되었고 오랫동안 억눌러온 욕망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윤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욕망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자유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단 말입니다. 똥이 트기도 전 벙어리인 줄로만 알았던 성만이 갑자기 입을 열었으니까요. 아,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첫마디에 윤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인의 따님 연희를 저에게 주십시오. 이 천벌을 받을 도둑놈아! 윤 씨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에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만의 말 한마디에 그녀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졌으니까요. 부인께서 거절하신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놈, 내가 감히! 감이라니요? 부인께서는 제가 정말 벙어리인 줄 아셨나요? 아니면 그저 벙어리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성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윤 씨의 가슴을 예리한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어쩌면 처음부터 이럴 속셈이었던 것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부인께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희를 저에게 주시든지 아니면 그 순간 윤 씨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의 삶, 남편과의 추억, 연희의 모습,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시선까지. 닭이나 한 마리 잡아주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어머님, 이제부터 저를 사위라 부르셔야 할 텐데
왜 그리 차갑게 대하시나요? 성만이 말에는 은근한 위협과 함께 승리의 미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제야 이 젊은이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윤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상한 양반가의 과부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는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지요. 연희가 외가에서 돌아온 후 성만은 자신이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연희 아가씨, 이 꽃이 예쁘지 않나요? 산에서 따온 것인데. 성만은 더 이상 벙어리 행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말솜씨로 연희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고 젊은 처녀의 마음은 서서히 그에게로 기울어 갔지요. 어머님, 성만 오라버니가 사실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릴 적 병을 앓고 말을 못하게 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 윤 씨는 딸의 순진한 눈빛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딸의 운명까지 바뀌게 된 것이 참을 수 없이 괴로웠지요.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고 계절은 변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갈 무렵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소? 윤 씨 내 머슴이 말을 하게 되었다지 않소? 그것만이 아니오. 윤 씨가 그 머슴을 사위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도 있더구먼.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다니. 양반가의 규수를 어찌 천한종의 아내로 삼는단 말이오.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윤 씨의 외사촌 오라버니인 박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박사또가 윤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은 단풍이 절정에 달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무슨 소문인가? 우리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생겼구나. 오라버님, 그게 어찌 양반가의 규수를 천한종에게 시집 보낸단 말이냐? 당장 그 머슴놈을 내쫓아라. 하지만 이때 성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순박한 머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또 어른, 잠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놈이 감히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드려야 할까요? 윤 씨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성만의 말에 박사또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곧 상황을 파악했지요. 내 이놈, 협박이란 말이냐? 협박이라뇨? 저는 그저 연희 아가씨와 혼인하고 싶을 뿐입니다. 제가 비록 미천한 신분이지만 연희 아가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 순간 윤 씨는 성만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나 계산된 교활함이 아닌 진정한 감정의 빛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사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너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 연희와 함께 다른 고을로 가거라. 오라버님, 이것이 최선이다.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내 체면을 세워줄 수 없어. 그렇게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연희와 성만은 혼례를 올린 뒤 먼 고을로 떠나기로 했고 윤 씨는 홀로 남게 되었지요. 혼례식 날 연희는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윤 씨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알지 못했지요. 어머님, 저 떠나가요. 그래. 잘 살 거라. 연희와 성만이 떠난 후 윤 씨는 더욱 깊은 고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넓은 집에 홀로 남은 그녀는 밤마다 자신의 과오를 되새기며 눈물을 흘렸지요. 서방님, 이 불초한 아내를 용서하소서. 연희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오히려 위안이 되나 봅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5해가 지난 어느 날, 윤 씨는 연희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만 오라버니도 이제는 장사를 시작해서 제법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태어난 손녀의 이름을 윤이라고 지었어요. 어머님 성함을 따서. 편지를 읽던 윤 씨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동안 풀지 못했던 마음의 매듭이 서서히 풀리는 듯한 감동의 눈물이었지요. 이제 윤 씨는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나름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성만도, 윤 씨도, 연희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행복을 찾아 나섰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후기 한양 북촌의 정대감댁 별당에서는 매일 아침 글 읽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쌍둥이 자매 연화와 연옥이 훈장님께 사설을 배우는 소리였지요. 아버님, 이제 3경까지 읽었사옵니다. 쌍둥이는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었습니다. 둘 다 총명하여 어려운 한문을 술술 읽어내고 시를 지을 줄도 알았지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맏딸인 연화는 왼쪽 눈 옆에 작은 점이 있었고 성격도 조용하고 깊었습니다. 글을 읽을 때면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읽어 나갔고 자수를 놓을 때도 꼼꼼하게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였지요. 둘째 연옥은 오른쪽 눈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언니보다 활달하고 영리했으며 재치 있는 말솜씨로 어른들의 사랑을 받았지요. 우리 딸들 홍기가 찼으니 그네부터 혼처를 알아봐야겠소. 정대감의 말에 안방마님은 가슴이 설렜습니다. 비록 그들은 몰락한 양반가 출신이었지만 딸들의 빼어난 자질덕에 세도가의 사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감, 이대감댁에서 매파가 왔다고 하더군요. 과연 그들의 기대대로였습니다. 당대 최고위 권세가인 이대감 집에서 맏아들의 혼처로 정대감의 딸을 점찍었다는 것이었지요. 이보다 더 좋은 혼처가 어디 있겠소. 한양 창원에서 손꼽히는 명문가 아니겠소. 정말 잘 되었구려. 정대감 내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어딘가 모를 근심이 어려 있었지요. 아가, 너무 좋은 혼처가 들어왔구나. 이제 우리 집안도 한양 장안에서 손꼽히는 가문이 될 터이니? 안방마님은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연화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대 감댁 자제의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혹시 이대감댁 도련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걱정 말거라. 젊은 나이에 바람을 좀 피운다지만 그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단다. 그런 남정네들이 한창 젊어서 풍류를 즐기다가도 혼이 나면 달라지는 법이란다. 하지만 연화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혼례날이 되자 사모관대를 차려입고 들어선 신랑의 눈빛은 이미 술기운이 어려 있었지요. 이보시오. 동네 젊은이들과 인사나 한잔 나누고 오겠소. 신랑은 동네 청년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잔, 두 잔. 해가 저물어 가도록 술자리는 끝날 줄 몰랐지요.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나겠구먼. 예굿간 할멈의 걱정스러운 말처럼
일은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신랑은 급기야 저작거리 기생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달이 중천에 떴는데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당에서는 연화가 초조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첫날 밤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시간은 점점 더 깊어만 갔지요.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정대감 안방마님은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행랑아범과 마당쇠를 불러 신랑을 찾아오라 했지요. 명월관 앞 달빛만이 어둠을 밝히는 거리에서 행랑아범과 마당쇠는 담벼락에 기대어 잠든 한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새못이 두루마기를 입은 그의 모습이 낮에 본 신랑과 비슷했지요. 아이고, 세서방님이 여기서 주무시다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요.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사람은 신랑이 아닌 저작거리의 한 건달이었습니다. 그는 과부와 기생들을 상대로 살아가는 한량이었지만 얼굴은 범상치 않게 잘생겼고 풍채도 당당했지요. 어이구, 일이 무거우실 수가 있나. 어서 신방으로 모셔야겠네. 어둠 속에서 취객을 부축해온 그들은 신방문을 열었습니다. 촛불 하나 없는 방 안에서는 연화가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아이고, 새신랑님께서 과하게 취하셨나 봅니다. 편히 쉬시지요. 건달은 수정과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취기가 오른 그는 어둠 속에서 신부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부끄러움에 눈을 감았고 하얀 요위에는 선홍빛 처녀의 증표가 남았습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았으니 시간이 많구려. 건달은 다시 한번 신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과 달콤한 향기가 어우러진 밤이었지요. 하지만 날이 밝아오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서 연화는 자신의 옆에 누운 남자가 낯선이임을 알아챘지요. 애구머니나 어머님 어서 여기 좀 와보셔요. 아니, 이게 웬 변계란 말이냐? 정대감 안방마님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에서 깬 건달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에는 연화를 향한 연민이 깃들어 있었지요. 이놈을 당장 포박하라! 하인들이 건달을 결박해 광에 가두는 동안 연화는 별당으로 쫓겨나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흐느꼈습니다. 그때 쌍둥이 동생 연옥이 살며시 별당 문을 열었지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어쩌면 좋아. 연호가, 이제 난 끝났어. 이대감 된 며느리는커녕 누구에게도 시집갈 수 없게 되었어.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신랑이 동네 청년들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온 것이었지요. 어서 신방으로 모시세요. 밤새 기다리고 계셨을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연화는 절망에 빠졌지만 연옥의 눈에서는 결연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언니, 내가 대신 들어갈게. 연호가, 그게 무슨 말이야? 걱정 마. 우리는 쌍둥이잖아.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거야. 연옥은 재빨리 언니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방으로 향했습니다. 취기가 가시지 않은 신랑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요. 밤새도록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아니옵니다, 서방님. 그날 밤 연화는 광으로 몰래 찾아갔습니다. 건달은 포박당한 채로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지요. 나리께서는 어찌 저작거리의 한량이 되셨습니까? 연화의 물음에 건달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본래 저도 양반 집자재였소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영모에 휘말려 집안이 몰락한 후 이렇게 되었지요. 그의 이름은 윤상철, 한때
이름난 가문의 자제였다고 합니다. 그의 말투와 풍채가 범상치 않았던 이유를 연화는 그제야 알았지요. 저와 함께 가시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연화가 물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개성으로 가시지요. 그곳이라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밤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를 맞으며 두 사람은 도망쳤습니다. 안방마님이 몰래 챙겨준 폐물과 정대감이 연화에게 준 돈을 미천으로 그들은 개성으로 향했지요. 한편 연옥은 이대감의 며느리가 되어 호사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날이 갈수록 방탕해져 갔고 드넓었던 논밭도 하나둘 남이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지요. 여보, 이번에는 제발. 시끄럽소. 내일이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니까. 도박과 기생에 빠진 남편은 결국 처가의 재산까지 날리고 말았습니다. 정대감 내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문중제실로 거처를 옮겨야 했지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문중제실의 작은 방에서 정대감 내외는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요? 이대감대 권세만 보고. 안방마님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옥의 소식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았고 연화는 어디로 갔는지 종적조차 알 수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실 마당에 화사한 비단옷을 입은 아이들 셋이 뛰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달덩이처럼 잘생긴 사내 아이들과 앵두같이 예쁜 계집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버님, 어머님. 연화였습니다. 세월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 옆에 상철은 더 이상 한량의 모습이 아닌 듬직한 상인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지요. 여기가 바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이란다. 와, 할아버지 댁이 정말 크네요. 아이들은 제시를 궁궐처럼 신기해했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눈에는 초라한 제실도 대궐같이 보였나 봅니다. 저희는 개성에서 인삼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상철이 마르리였습니다. 지금은 개성 제1의 인삼포를 운영하고 있지요. 모두 장모님께서 주신 폐물과 장인어른의 돈 덕분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지요. 하지만 상철이가 참 성실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도 한 번도 투정하지 않았답니다. 연화의 눈에는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개성에 도착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허름한 방 하나에서 시작해 조금씩 인삼을 사들이고 팔아가며 신용을 쌓았다고 합니다. 장사란 게 신용이 첫째더군요. 한번 믿음을 잃으면 다시는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철의 말에 정대감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도가의 권세도 대대로 이어온 재산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지만 정직하게 쌓은 신용은 무너지지 않는 법이지요. 연옥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연화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대감 내외는 한숨을 쉬었지요. 내 동생은 지금 절에 가 있단다. 남편이 가산을 다 날린 뒤 도망을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기거하게 되었단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와 함께 개성으로 가시지요. 이제 저희에게 큰 기와집이 있습니다. 연화의 제안에 노부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권세나 재물이 아닌 정직과 성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그렇게 정대감 부부는 개성으로 떠났고 연옥도 나중에 그들과 합류했다고 합니다. 한때 한량이었던 상철은 개성 제1의 만석군이 되었고
그의 인삼포는 나라 안에서 가장 신용 있는 가게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지요. 운명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전부라 여기던 이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기로 한 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초가을, 서울의 한 양반이 호남 지방에서 아버지의 농토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양반의 이름은 김상현, 올해 28살의 젊은 나이였지요. 아버지 명으로 내려온 지 벌써 석 달, 추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여관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답답함을 어찌한다. 김상현은 마당을 서성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친구들과 시를 읊고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기던 그였기에 시골에서의 적막한 시간은 더욱 견디기 힘들었지요. 9월로 접어든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내리는 가을비에 밖을 나갈 수도 없어 방 안에서 서책만 뒤적이던 그에게 여관 안주인이 따뜻한 국화차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서울 양반이 그리 답답해 하시니 보기가 안쓰럽네요. 제가 재미난 옛날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지요. 안주인의 눈빛이 고요한 호수처럼 깊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에는 세상의 풍파를 겪은 듯한 깊이가 느껴졌지요. 그러시지요. 마침 시간도 남아도는지라. 안주인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본명은 이연화, 호남의 어느 고을 부유한 가문의 막내딸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총기를 지녔던 그녀는 15의 나이에 부모님이 정해주신 혼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집을 몰래 뛰쳐나왔다고 하지요. 그때는 어린 마음의 모든 것이 답답하기만 했지요. 규방에 갇혀 누군가가 정해준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지요. 무작정 걸어 서울로 향한 그녀는 닷새 만에 한양도성에 도착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큰 도시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지요. 하지만 곧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는 거리에서 결국 그녀는 어느 사대부가의 대문 앞에서 그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새벽녘 대문을 열러 나온 하인들에게 발견된 그녀는 안방마님 앞에 끌려갔지요. 그때 안방마님께서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어디 양반집 교수였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제가 도망쳐 나온 사연을 말씀드리자 의외로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녀는 그 집의 부엌일을 돕는 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총명했던 그녀는 금세 일을 익혔고 안방마님의 신임도 두텁게 얻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그녀는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였지요. 그녀는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과 이대로 나이를 먹어 늙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요. 그녀는 다시 한번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장을 하고 집을 나서기로 한 것이지요. 평소 사내종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 두었던 덕에 그럴듯하게 젊은 선비로 변장할 수 있었습니다. 동작나루에 이르러 배를 기다리는데 한 젊은 스님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도련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저는 호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보려 하지요. 연인은 최대한 목소리를 낮추어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스님의 눈이 반짝였지요. 이거 참 기묘한 인연이군요. 저 또한 호남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함께 가시는 건 어떨런지요? 길동무가 생긴다는 것은 연희에게도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홀로 가는 여정이 두렵기도 했던 차에 이리도 단정해 보이는 스님과 동행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어 스님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절에 들어가 수행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연희는 자신을 선비 이생이라 소개하며 서울에서 공부하다 고향에 돌아가는 길이라 둘러댔지요. 해가 저물 무렵 그들은 갈산 지역의 한 주점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어두워졌으니 여기서 하룻밤 쉬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점 주인은 두 젊은이를 한 방에 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젊은 남자들이 함께 자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달빛이 창호지를 비추는 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절에서의 생활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이생도령은 참으로 고운 얼굴을 지니셨습니다. 밤이 깊자 두 사람은 방에 들어섰습니다. 한 방에 나란히 눕자 연희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틀을 함께 걸어온 스님을 믿었기에 그저 아무 일 없이 밤이 지나가기만을 바랐지요. 밤이 깊어갈 무렵 스님의 손이 연희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욕망을 채우려 하는 스님의 모습에 연희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스님의 온기가 싫지만은 않았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었지요. 남자로만 알고 있던 스님은 뜻밖의 상황을 당하니 마찰과 함께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느끼면서 자신도 모르게 크게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어디로 들어왔단 말이냐? 그러자 마침 옆방에서 피곤해 지쳐 자고 있던 여관이 일꾼이 새로운 손님이 온 줄 알고 벌떡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가면서 머리를 숙이고는 여기는 갈산점이 올시다. 방도 따뜻하고 빈대벼룩도 없으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밖에 새 손님이 있을 리 없었지요. 안 주인은 이야기를 하다 말고 마루 쪽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거기에는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중년의 사내가 앉아 있었지요. 저기 보이시나요? 그날 밤의 젊은 스님이 바로 저기 있는 제 남편이랍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난날의 추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스님은 저를 떠났고 저와 함께 이 갈산점을 꾸리게 되었지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결국 이곳에 자리를 잡은 거지요. 김상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여인의 대담한 모험이 그리고 운명 같은 만남이 이처럼 특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옛글에 이르기를 하늘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바람과 비가 있고 사람에게는 아침 저녁으로 재앙과 복이 있다 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만남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안 주인의 마지막 말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재앙 같은 일이 오히려 복이 되기도 하고 실수처럼 보이는 일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밖을 보니 어느새 비가 그치고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들은 이야기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이었지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